우리가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규모는 외국인 대상 엔화 대출, 그 은행들의 자산으로 지금 잡혀 있겠죠. 이게 대출이 한 2,700억 달러 정도입니다. 미국 달러로. 이 정도면 지금 청산이 다 마무리됐다라고 할 수 있는 규모고요. 문제는 숨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숨어 있는 게 너무 커요. BIS의 결제 시스템 내에서 체크가 된 가장 최신 데이터는 14조 달러나 되는 거예요. 14조 달러면 미국 GDP 한 70%? 그래서 지금 우리가 너무 쉽게 2,700억 달러 정도 보고 다 끝났어 라고 말하기에는 이미 FX 수합, 달러엔 둘 사이의 그런 수합 규모가 14조 달러나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마음을 완전히 놓기에는 지금 있는 수합 규모가 상당하게 있다라는 것은 꼭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굿모닝 인포맥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수요일 이 시간 함께 해주고 계시죠. 디멘전 투자자문 송재경 투자부문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장의 마음을 따라가기가 좀 힘드네요. 맞습니다. 네, 뭐 늘 그렇지만 요즘 들어 유난히 좀 변덕스럽고, 네, 변덕스러운 그 강도도 좀 세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간밤에는 또 인플레이션 이 우려가 굉장히 완화가 되면서 시장이 좀 환호했는데 지난주하고는 B컷에 대한 뉘앙스도 굉장히 달라졌고요. 좀 변덕이 심하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PPI가 이렇게 환호를 받은 적이 또 처음인 것 같고 지난주에는 네. 또 주간 실업 청구 네.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 네, 청구 네. 건수도 매주 발표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네. 결론적으로는 시장이 말씀 주신 대로 마음 둘 곳이 없어서 뭐 하나만 나오면 난리를 치는 것 같은데 뭐 사실은 이제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거하고 다 연동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 워낙 그 사이에 마음 편하게 주입되던 글로벌 유동성이 N 강세로 바뀌면서 큰 변화를 줬었기 때문에 네. 뭐 지금 다행스럽게는 지난주 초부터 해서 이번 주까지 오면서 좀 안정이 됐긴 했지만 이게 과연 이제 끝난 거냐? 네. 일부에서는 이제 일단락 됐다는 네, 주장하는 네. 분도 있고 아직은 걱정을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소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을 이 이슈를 한번 청산해보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자료를 집중적으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슈를 그야말로 청산해보자 오늘로. 네네. 네. 왜냐하면 이게 지난주 글로벌 시장 큰 요동성이 주된 원인 거의 뭐 첫 번째로 꼽히고 있는 사항이고 이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유추가 안 된다라는 얘기도 너무 많고 근데 일각에서는 최근에 거의 다 이제는 해소됐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좀 헷갈립니다. 시작해볼까요?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이게 이제 약간 그 배경으로 네. 이제 돌아가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좀 돌아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가 침체를 너무 걱정해서 전 세계 미국, 유럽, 뭐 일본 원래 일본이야 그랬지만 다 갑자기 금리를 다 제로로 네. 낮추고 그러니까 제로 금리로 다 낮췄죠. 그리고 재정 부양책 엄청 쓰고 이러면서 코로나 침체에 엄청 대응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과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돈이 너무 풀려갖고 네. 2021년 후반부부터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022년도 들어서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물가와의 전쟁을 하게 됐다는 말이죠. 근데 그때 2022년 1사분기 때 이제 이제 되돌려 보시면 그때 이제 미국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고 그 아직까지 이제 유지하고 있죠. 네. 그다음에 유럽 ECB가 3분기 때 그때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다 같은 제로 금리였는데 일본만큼은 계속 제로 금리를 유지하게 됐죠. 그래서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거꾸로 디플레이션을 너무 오랫동안 겪다 보니까 거꾸로 인플레이션을 필요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반가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은 물가 잡으려고 금리를 올렸지만 오히려 일본은 물가야 좀 제발 올라 뭐 이러면서 그냥 제로 금리를 유지하다 보니까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죠. 그게 이제 사실 그 이후부터 그 사이에 돈이 주입되는 것이 일본발 엔캐리 소위 트레이드의 그런 시드머니가 네. 그때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차트를 봐주시면 네. 그 지금 세 가지 그 미국 달러, 유럽 유로와 일본 엔화 그 베이스로 그 소위 대출이나 채권 발행이 벌어지는 증가율을 보면 결국은 유동성이 공급되는 걸 말하는 거죠. 근데 지금 수직으로 선 두 개가 거져 있잖아요. 네.
그때가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2년도 1, 4분기와 22년도 3, 4분기 미국과 유럽의 금리 인상 시작 시기입니다. 네. 그때를 전후해서 미국 달러, 유럽 유로화로 베이스로 그 신용 공여는 급격히 감소해서 마이너스로 돌아섰고요. 같은 시작에 보시면 우측에 일본 엔화가 본격적으로 신용 공여, 그러니까 일본 엔화 베이스로 대출이나 그 소위 채권 발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 그것이 완전 벌어지면서 일본이 사실상 글로벌 유동성 공급자로서 본격적으로 나서게 된 때가 이때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붉은색 화살표로 지금 화살표로 표시를 해주고 계시는데 확실히 방향성을 좀 달리하면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엔캐리 트레이드 투자가 좀 활성화가 됐다. 근데 지금 시점에 와서 이게 중요한 건 청산이 되는데 그동안에 그렇다면 풀린 이 자금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이걸 근데 유추할 수만 있고 정확하게는 아무도 모른다. 이런 얘기가 너무 많잖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네. 지금까지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건 정확히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건 기둥이야. 어떤 사람은 벽이야. 이건 줄이야. 뭐 이런 거 좀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확실한 건 그런데 그 지난 주말에 그래서 그나마 이쪽에 진정한 전문가로 할 수 있는 게 누구냐면 신현송 박사님이라고 우리나라 출신의 이코노미스트십니다. 지금 BIS에 계신데 네. 이전에는 프린스턴 대학에서 경제학과 교수도 하셨고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진짜로 거의 1세대 그런 경제학자신데 네. 이분이 그 트윗을 통해 갖고 전체 규모 엔캐리 트레이드가 대상이 될 수 있는 잠재 규모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네, 해주셨어요. 네, 네. 그걸 제가 이제 잘 갖고 왔는데 네. 결론은 엄청나게 이게 그 뭐랄까 범위가 넓다는 건데 우리가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규모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네. 뭐냐면 외국인 대상 엔화 대출 직접적으로 이거는 일본 은행들 거기에 그 은행들의 자산으로 지금 잡혀 있겠죠. 이게 대출이 한 40조엔 정도 되는데 그럼 2,7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미국 달러로. 그러면 사실상 그러면 이제 이게 시장이 말하는 대로 이 정도면 지금 청산이 다 지난 한 달간 마무리됐다라고 할 수 있는 규모고요. 두 번째로는 외국인들이 엔화로 표시되는 자산 규모가 있을 거잖아요. 뭐 무슨 채권도 들고 있고 뭐도 있고 있을 텐데 주식도 있고 그런 것이 보통 1조 달러 정도 된다. 먼저 이거는 규모가 이제 그러면 한 3, 4배 정도 더 크죠. 아까 거에 비해서. 여기까지는 소위 말하는 그 금융기관의 대차 대표에 다 나타나는 네, 네. 이게 분기단이라 업데이트가 되는 이런 숫자인데 문제는 숨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숨어 있는 게 너무 커요. 소위 빙산의 일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숨어 있는 게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FX 스왑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왜 숨어 있냐? 심플합니다. 이거는 소위 회계 원칙상 처리상 부외 거래로 장부외 표시하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파생상품 거래이기 때문에 이게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표시를 안 해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사이즈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BIS의 결제 시스템 내에서 체크가 된 가장 최신 데이터는 14조 달러나 된다. 규모가 격차가 어마어마하죠. 네. 지금. 그러니까 지금 14조 달러면 미국 GDP 한 70%? 뭐 이 정도 어마어마한 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14조 달러가 다가 엔캐리 트레이드는 아니겠죠. 근데 문제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너무 쉽게 2,700억 달러 정도 보고 다 끝났어 라고 말하기에는 이미 FX 스왑, 이 FX 스왑도 다양한데 달러엔 둘 사이의 그런 수합 규모가 14조 달러나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마음을 완전히 놓기에는 지금 있는 수합 규모가 상당하게 있다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뭐 주장이 좀 많습니다만 대부분이 그래도 완료가 된 것 같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뭐 골드만에서도 이런 자료를 내놓던데 CFTC 그러니까 선물거래위원회 자료를 분석을 해보면 원래는 엔에 대한 숏 포지션이 한 150억 달러였는데 이게 10억 달러 정도로 줄어들었다. 거의 90% 이상은 완료된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거거든요. 어느 부분에 좀 신뢰성이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 말도 맞고요. 네. 나머지 말도 맞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숏이 없어지면 끝난 거냐? 아니 롱으로 바뀔 수 있잖아요. 이게 왜냐면 지금 이게 왜 숏이 됐냐면 일본은 금리가 되게 제로 금리를 유지하고 있었고 미국, 유럽은 계속 올라가고 있었잖아요. 높게. 이 격차가 벌어지니까 그 격차 때문에 엔을 숏치고 거기서 갖고 온 돈을 가지고 미국 달러 표시 채권을 사거나 S&P 500을 사거나 빅테크를 사거나 비트코인을 사거나
엔비디아 사거나 뭐 이런 거 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는 일본이 어나운스한 게 뭡니까? 금리를 올리겠다. 그다음에 엔화 강세를 우리는 선호한다. 얘기가 바뀌었잖아요. 그럼 엔숏이 더 이상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아예 그럼 6번 차트로 넘어가서 이 과거를 이렇게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 주셨던 그것이 지금 엔화 비상업용 순 포지션이라는 게 지금 하늘색 선 표시가 돼 있는 겁니다. 네. 아래로 내려오면 순 숏 포지션이고요. 위로 올라가면 롱 포지션입니다. 근데 이것이 뭐냐면 어떤 식으로 계산하냐면 엔화 선물의 대규모 그 비상업적 순 포지션에서 그래서 상업적 포지션, 실제로 해지용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제외한 그 투기적 거래 대상인 네네. 거예요. 지금 투기적 거래가 숏을 치다가 이제 롱으로 바뀌기 직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때 이게 한 30만 계약 이상까지 늘던 것이 엄청나게 늘었죠. 이게 제가 2006년 정도부터 갖고 온 거네요. 보니까 거의 20여 년 만에 가장 많은 숏까지 갔다가, 그러니까 엔화는 영원히 쌀 거야. 금리 못 올릴 거야. 이랬다가 금리로 올라가기 시작하고 우리는 엔화 강세를 원해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급격하게 이제 위로 올라가 붙어서 지금은 거의 이제 없어진 상태예요. 근데 문제는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위로 이제 롱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과거에 롱으로 갔던 게 두 가지 경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07년에 한 번 있었고요. 두 번째는 2015년에 한 번 있었어요. 두 가지 케이스가 제가 노란색 박스를 해놨잖아요. 네. 그때는 보시면 엄청나게 숏 포지션 가 있다가 지금 롱으로 간 그 변곡점에 우리가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근데 2007년도는 엔화가 한 40% 절상이 됐었어요. 그때는 120엔대가 80엔대까지 엄청나게 강세로 갔거든요. 두 번째가 2015년 요때는 이게 120엔대가 100엔대 정도 갔을 겁니다. 네. 제 기억에. 근데 문제는 그래서 지금 정도에 만약에 우리가 7월 1일이 피크로 그다음에 엔화가 162엔에서 142엔까지 갔다가 지금 147엔 정도 와 있잖아요. 이러면 한 15% 전후로 거래가 됐으면 이게 2015년도를 쫓게 된다면 대략 뭐 지금 사실 끝난 게 맞다. 근데 만에 하나 2007년도 케이스로 간다면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엔화의 강세가 더 가면 그 사이 투기적 거래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갖고 있던 것조차도 이제 내다 팔기 시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당시에는 시장에 전반적인 엄청난 조정이 있었죠. 2007년도 기억하셨던 저때 시장이 요 엔화의 급격한 그런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있었던 그 1년 동안 저 S&P 500은 거의 50% 이상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 우리가 엄청난 규모가 있던 건 아까 확인을 했잖아요. 네. 이게 롱으로 본격적으로 가기 시작해서 시간을 유지를 하게 된다면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이 변동성이 다시 한번 시장에 나타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우려를 꼭 갖고 있을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본이 이제 기록적인 엔저 30몇 년 만에 뭐 정말 기록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뭔가 피해를 본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이득을 보고 일부러 이런 걸 유도했다라는 측면도 분석이 좀 많이 나오잖아요. 뭐 이런 부분에 전반적인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너무 일본이 과도하게 그 금리를 억눌렀던 거잖아요.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려고. 남들은 인플레이션 잡으려고 난리인데 유도하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시장의 공짜 점심이 네. 엄청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프리런치가 어느 정도였냐면 대표적인 그 엔캐리 트레이드의 대표적인 그 아주 훌륭한 후보군 한쌍. 그러니까 엔화에서 돈 빌려서 투자하는 대표적인 게 멕시코 페소였어요. 네. 이 거래가 지금 제가 차트를 하나 지금 열어놨는데 2020년 코로나 3월 그 바닥에서부터 올라오기 시작해서 보면 그 소위 페소 앤 캐리 트레이드 그 수익률이 한때 그 240, 그러니까 100에서 240, 그러니까 2.4배나 늘었었거든요. 그 S&P 500에 투자하는 것보다 더 올랐었어요. 네. 이 말이 안 되는 게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이 채권에 투자하는 거에 진 거예요, 사실은. 채권 거래가 오히려 더 많은 이득을 본. 네네. 이게 사실은 이런 건 보통은 아비트러지라고 그래갖고 순식간에 사라져야 되는 그런 대상인데도 어마하게 많이 냈다는 측면에서 시장의 버블을 이게 유동성의 움직임인 거죠. 사실은 많이 늘어졌다.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인 게 멕시코 페소에 투자하는 거였는데 사실은 이것이 여러 군데 흘러들었을 거라고 보는데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뭐 빅테크, 그 다음에 뭐 반도체 관련된 AI, 뭐 그 다음에 비트코인 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지난 7월 11일 날 엔화가 본격적으로 강세로 돌아서요. 160 이내에서부터 그때부터 강세로 쫙 돌았거든요. 7월 11일부터 떨어졌던 폭을 보면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제일 많이 빠졌었고요. 그 다음에 M7, 그 다음에 N달러, 그 다음에 S&P 500이었어요. 결론적으로는 시장의 한mon이라고 할 수 있는 네. 엔캐리 트레이드 쪽에서 유동성이 공급돼서 레버리지 투자가 가장 많이 있었다고 보여지는 것이 이쪽 분야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측 차트를 보시면 2023년 초부터 지금까지 가장 거꾸로 이 순서가 정반대로 나타나는 게 사실은 그 사이 2013년부터 올 여름까지 1년 반 동안 정반대로 가장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레버리지가 이제 거치는 과정이 있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이 결국은 지금 당장은 그 일본과 미국의 금리 차 정도 격차를 좀 해소하면서 지금 딱 붙어갖고 수준이 왔는데 문제는 이제 엔화의 적정 수준이 얼마까지냐가 이제 포인트겠죠, 사실. 여기서 얼마나 더 갈 수 있느냐. 네. 대략 그래서 전에도 한 말씀드렸는데 극단적인 사례는 이게 한 2년 반 전부터 시작된 엔화 약세이기 때문에 115엔대에서부터 시작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돌아간다면 2년 반 정도인 115엔대 수준으로 가는 것을 보통들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좀 더 세게 하는 거는 그 구매력 평가지수 PPP 기준으로 OECD에서 발표하는 거 보면 100엔 미만입니다. 한 94엔, 95엔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엔화가 지금 140엔, 147엔대에 멈춰 있는 것이 정상적인 수준이 아니고 지금 우리 다들 원하는 게 미국 금리 떨어지는 거 원하잖아요. 그럼 지금 일본은 지금 금리 올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금리 차가 축소되는 네. 거죠. 그럼 엔화 강세가 네. 아직 여력이 남아 있고 그 사이 여기서 빌려갖고 투자되어 있던 자금들 네. 규모가 여전히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엔화의 방향성, 양국 간의 금리 차의 방향성에 대해서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난주 시장에 충격이 왔을 때 엔캐리 얘기를 많이 하면서 엔캐리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왔을 때 사실은 전통적으로 엔캐리 자금은 주식 시장으로 이렇게 많이 흘러 들어오는 게 아니라 부동산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이런 쪽이다. 그래서 주식이 이거 영향을 이렇게 많이 받았다고 굉장히 또 물음표가 찍힌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시면 네. 지금 가장 문제를 일으키는 게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이에요. 거기는 이미 사실 그 전부터 거쳐 나갔겠죠. 오히려 그리고 이미 그쪽은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엔캐리 자금이 부동산에 들어가 있기가 어려운 상황이 지금은. 그래서 오히려 지금 그 사이 제일 핫했던 거는 모든 주식 자금이 해외 투자도 미국에 들어가 있을 때는 오히려 주식이 제일 많이 가장 역대급으로 좀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건 확실히 그 대상 자산의 상승 여력에 따라서 바뀌고 상업용 부동산은 코로나 이후에 박살이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자금이 아직도 다 잠겨 있다 보기에는 어려워서 그 해석은 저는 너무 조금 나이브한 거 아닐까. 너무 옛날 방식대로 해석한 거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좀 최근의 상황에 맞게 이런 것도 해석에 좀 유동적으로 유연하게 하는 게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시고 과도한 엔화 약세 한 달간 수정 완료 다음 마지막 차트도 예. 네, 좀 요게 이제 아까 보여주시고. 말씀드린 네. 대로 통상 붉은색이 미국과 일본의 장단기 그러니까 금리 차입니다. 네. 이게 보통 위로 올라가면 그러니까 일본 대비 미국이 올라간 거고 네. 떨어지면 축소가 되는 거죠. 그거와 N 달러가 똑같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금리 차가 벌어지면 엔화가 약세가 되죠. 위로 올라가고. 네. 근데 최근 들어서 4월 달 이후에 사실은 일본 금리는 올라가기 시작했고 네. 미국 금리는 정체되면서 금리차가 줄어들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거를 아랑곳하지 않고 N달러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약세를 갔단 말이에요. 적어도 이것이 지난 한 2주 사이에 폭락을 하면서 엔화 강세로 가면서 눈높이는 거의 다 맞췄다. 그래서 140 한 2, 3엔대가 사실은 적정으로 좀 해소를 했는데 이것이 지금 앞으로 금리차는 방향성은 지금 정해져 있잖아요. 미국은 내려오고 일본은 올라가고. 네. 그러면 점점 더 금리차는 내려올 건데 현재 수준에서 일본의 엔화 수준이 그냥 멈춰 서 있을 거냐. 그건 너무 좀 낙관적인 나이브한 어프로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일본도 이 전 세계 이렇게 자신들의 통화 정책 수정으로 인해서 좀 파장이 크게 일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면 당분간은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뭐 일각에서는 올해는 못할 것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내년 3월이나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만약에 그렇다면 일본은 가만히 있는 상태로 미국만 통화 정책의 수정이 이루어진다면 그래도 금리 차는 줄어드는 거죠. 이런 현상은 일어날까요? 예, 그럼요. 하지만 가속화에는 지금과는 좀 차이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네. 거기에서 말씀 주셨던 그 대전제는 네. 일본이 왜 갑자기 이번에 예상 밖으로 7월 달에 금리를 올렸냐. 네. 사실은 그게 좀 특이한 거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일본 은행과 경제학자들이 원했던 방향이 아니고 일본의 정치권이 움직인 겁니다. 지금 미국도 연준의 독립성 갖고 난리가 났잖아요, 한번. 지금 마찬가지로 일본은 이미 사실은 정치권에서 일본 은행을 이쪽 표현했지만 잡아먹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일본 우에다는 사실은 이번에 금리 올릴 생각이 제가 보기에는 없었어요. 그리고 우치다가 그 다음 주에 난리 나서 한번 나와갖고 얘기한 건 그분은 원래 그런 얘기들 하던 분이거든요. 그분 정형적인 비둘기파의 금융 안정론자예요. 시장 안정론자. 그래서 그분은 늘 자기가 얘기하던 걸 얘기하러 나왔던 거고 사실은 그래서 일본의 경제학자들은 컨센서스는 블룸버그 컨센서스를 보면 올해 연내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해서 여전히 경제학자들은 얘기하고 있고요. 그 이유가 뭐냐? 이거는 경제적인 논리보다는 정치적인 논리.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일본이 지난 2년 반 동안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G7 국가 중에. 왜냐하면 엔화가 너무 40%나 절하가 되니까 해외 나가서 10,000원 주고 예를 들면 10,000엔 주고 사던 거 14,000엔 주고 사야 돼요. 열받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시다 총리 내각의 인기가 어마어마하게 낮은 거고 지금 거의 교체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후로도 지금 보면 여론에서는 일본 여론은 엔화 강세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바뀌는 신임 그 내각도 여전히 엔화 강세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걸 본다면 이 현상 자체를 너무 우리가 미국적인 시각 또 내지는 우리 투자자의 그런 편한 시각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이건 일본이 원하는 게 뭔지를 꼭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의 예상과는 좀 다르게 연내 인상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여전히 열어둘 필요가 있겠다. 이건 경제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정치권의 어떤 영향도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디멘전 투자자문의 송재경 투자부문 대표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